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93회 3강 실무 강의로서 결산부터 연말정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종강이 되겠네요. 자, 결산입니다. 4-1번 2020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2만 불을 차입하였다. 빌려왔네요. 차입 당시 환율은 1280원, 1달러당 1280원이었고 12월 31일 현재 기말 환율이 1270원이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외화 평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개념으로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있고요. 특히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나오게 되면 상대 계정을 꼭 조회를 한 다음에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 결산 문제에서 이렇게 달러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외화 환산이익 또는 외화 환산손실 평가하는 것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단기 차입금의 환율이 내역 이걸 본 내용입니다. 빌릴 때는 1280원이었는데 지금 환율은 1270원 10원 내렸죠. 2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에 해당되겠네요. 상세 거래 내용은 단기 차입금 2560만원이 2만 불 곱하기 1280원 하면 2560원이 됩니다. 60만원이 됩니다. 이 환율이 내려 2540만원으로 돼요. 그러니까 2만 불 곱하기 얼마? 1270원을 하게 되면 2540만원이 됩니다. 되어 20만원 평가 이익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외화의 평가입니다.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 손실,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 됩니다. 물론 달러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되겠죠. 참고로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일반 전표에 주로 나오고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손실은 주로 결산에 사용됩니다. 이유는 외화 환산손실, 외화 환산이익은 평가성 계정으로서 평가는 주로 결산에 하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외화의 미실현 보유 손익 처리가 가능한가요? 여기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은 20만원 평가 이익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단기 차입금 때문에. 자, 이게 수익이 발생되었죠. 대변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단기 차입금. 자, 여기 보니까 단기 차입금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걸 수가 없어서 못 건 것입니다. 만약에 거래처가 있었더라면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 3번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금액은 20만원 200불. 다음 대변 4번 외화 환산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 얼마? 20만원. 예, 확인. 12월 31일 맞고요. 단기 차입금 외화 환산 이익 맞고요. 20만원씩.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당사는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네요. 임대료는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의 경우에는 받는 시점이죠. 3월 1일 날 수익으로 했는지 부채로 했는지 비용으로 했는지 자산으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액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자, 임대차상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1년이네요. 월할 계산할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3월 1일 날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했네요. 그러니까 임대료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수 수익으로 했었더라면 달라지겠죠. 지금은 영업 외 수익은 임대료가 영업 외 수익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언제 3월 1일 날 한번 들어가 볼까요? 0301. 자, 나와 있네요. 3월 1일이 맞고요. 보통예금 받았고 임대료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했죠. 1200만원.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기간이 나오면 결산 문제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3월 1일이고요. 오늘은 12월 31일 그리고 2월 28일입니다. 1200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두 달이니까 200만원 그리고 10달이니까 1000만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임대료 요 날은 3월 1일 날은 얼마 먼저 받았습니까? 요까지 1200만원을 먼저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결산일입니다. 결산일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받았죠.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12월 31일 임대료는 받는 내용이죠.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생각합니다. 자, 앞에 12월 31일보다 앞에 받았으면 먼저 받았고 뒤에 받으면 못 받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임대료 받은 내용인데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얼마 먼저 받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3월 1일 날은 내년 2월 28일까지 12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2월 28일까지 이만큼을 먼저 받았죠. 따라서 이 내용은 임대료 200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됩니다. 임대료는 임대료고요. 자, 이 계정 과목을 우리가 만들어 낼 텐데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칸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입니다. 지금은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익. 두 번째 이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 다음 이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가 되는데요. 지금은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 그래서 만들어지는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조금 말이 승이네요. 자, 지금은 선수수익 부채죠. 부채니까 이것이 어느 변? 대변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상대 계정인 임대료는 차변에 올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로서 꼭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임대료 904번이네요.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대변 4번 선수수익이죠. 선수수익 금액은 200만원.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는 자주로는 출제가 안 되는데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에서는 자주 출제가 안 되고요. 가끔 출제되기는 됩니다. FAT, TAT, AT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그러니까 부가세 내야 되는 부분이 내어야 된다면 미지급세금으로 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 예, 계정과목도 다 가르쳐주네요. 자, 항상 이 내용들은 다 나와요. 이 내용들은 분기할 때 대부분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가세 대급금 1,400만원, 부가세 예수금 2천만원. 만약에 이거 두 개만 있다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예수금이란 부채가 줄어들고 부가세 대급금 자산을 줄여서 납부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미지급세금 600만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추가로 있네요.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400만원이 있네요.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었고 그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았단 말이죠. 400만원. 이것은 9월 30일자 일반전표를 조회할 것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조회하라면 꼭 해주셔야 됩니다. 9월 30일 날 여기에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그리고 미수금으로 분당 세무서라고 거래처도 걸려있죠. 이것도 거래처 걸려있으면 거래처를 걸어주시는 것이 맞다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음 여기 보니까 400만원 나와있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1000만원, 예수금이 600만원. 그래서 400만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미수금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신고 공제액 만원 본인이 직접 신고하게 되면은 만원을 빼줘줘 잡이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부가세 정리가 되겠고요. 부가세 받은 금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서 2천만원, 그리고 매입세 공제 가능한 부가세 대급금 1,400만원이 있고 우리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부가세 예수금 2천만원에서 당연히 부가세 대급금 400만원은 빼야 되겠죠. 그리고 못 돌려받은 400만원도 빼야 됩니다. 전자신고 공제도 빼줘야 되겠죠. 이만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들 내가 환급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하면 19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하고, 자, 미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도 했고요. 전자신고 공제액 있죠. 이것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자, 먼저 부가세 예수금 2천만원 크게 문제 없죠? 없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얼마? 1,400만원. 그리고 미수금 있죠? 미환급세액은 미수금. 그리고 잡이익 만원. 그리고 190만원이 미지급세금 됩니다. 다 더해보면 2천만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미수금은 여러분 정답지에는 답이 거래처가 안 걸려 있는데요. 저는 걸겠습니다. 왜? 이 사람은 어떤 거래에 대해서도 자, 이 미수금에 대해서도 세무서도 거래처 관리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거래처를 관리했단 말은 지금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당 세무서죠. 자, 일단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12월 31일 차변 3번 부가세 예수금이네요.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2천만원 20뿔뿔. 다음 대변 4번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1,400만원이었죠. 14뿔뿔. 다음 대변, 이거 옆으로 조금 치워두고요. 대변 미수금이죠. 대변 4번 미수금. 자, 미수금에는 분당 거래처 걸어주겠습니다. 자, 물론 정답지에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채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앞에서 9월 31일 날 걸어줬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4뿔뿔. 다음 대변 4번 잡이익이죠. 잡이익.
금액이 만원. 그리고 대변 4번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 미지급 세금은 세금 안 낸 겁니다. 부채죠. 부채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래로 봐서 분당 세무서 분당 거래처를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래처에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답지에 이렇게 분당 세무서가 안 걸려 있습니다. 물론 안 걸려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보니까 분당 세무서도 거래처를 관리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9월 30일 날 전표를 보고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적고, 물론 안 적어도 맞고 적어도 맞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보니까 분당 세무서를 거래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4,500만원 2021년 1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단 거래처도 입력할 것. 이거 장기 차입금을 예전에 빌릴 때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내년에 갚아줘야 되겠죠. 유동화 시켜줘야 되겠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유동성 대체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시키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장기 차입금 중 4,500만원의 상환기일이 내년에 도래하여 유동화시키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유동성 대체가 되고요.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시키는 경우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다시 장기로 연장하는 경우는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장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부채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왜? 둘 다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죠. 4,500만원.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죠. 둘 다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차변 3번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대한은행이죠. 대한은행. 금액은 45뿔뿔. 다음 대변 4번 유동이죠. 유동성 장기 부채 대한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대한은행에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 또 쥐례 같은 게 간혹 있습니다. 이래서 4,500만원 중에서 내년에 갚아줘야 되는 거는 2천만원, 그리고 3년 뒤에 2,500만원, 이래 되면 2천만원만 유동화 시켜줘야 됩니다. 내년에 갚아줄 금액만 유동화 시켜야지 2년 뒤, 3년 뒤를 유동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간혹 그런 쥐례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분 법인세가 5,400만원,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되었다. 단 회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액의 합계액인 3,600만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말이 되네요. 내가 올해 내야 될 법인세는 5,400만원인데 3,600만원은 이미 선납세금으로 납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납부해야 될 법인세는 얼마가 된다? 빼면은 1,800만원을 더 납입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법인세 등 자동결산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어떤 거? 자동결산입니다. 결산 재무제표 자동결산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 항상 결산은 01월부터 12월까지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F 법인세 법인 치면 나오죠. 여기 아니네요. 자, 법인세 등 나왔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네요. 자, 내가 총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얼마다?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선납세금으로 3,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36불불 그리고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5,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빼니까 18불불. 자, 그래서 총 법인세 등은 5,40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부분? 추가 계상액이죠. 추가 계상액. 이거 1,800만원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납세금 있죠. 3,600만원.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입력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0점 처리됩니다. 꼭 이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계상되는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액이 5,400만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 점표 추가입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예. 자, 이제는 끝이 났고요. 이 내용을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법인세 등 선납세금, 법인세 등 미지급세금. 자, 이것이 선납세금 자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이며 추가로 계상하는 금액 미지급세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을 줄여버렸고 그리고 미지급세금으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점표 12월 31일 날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법인세 등은 자동 결산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동 결산이 편하시면 자동으로 하시고 수동이 편하시면 수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걸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5번 급여자료 입력입니다. 매번 출제되는 문제죠.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민희 영업사원이네요. 주민번호 나와 있고요.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 그리고 4월분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거 크게 문제가 없네요. 공제 등록한 다음 급여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급여자료 입력하기 전에 먼저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당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이 중요하죠.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특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시는 과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회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매월 20만원씩 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로 해서 20만원을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1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로 한 다음 20만원을 입력하면 한도액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고요. 나머지는 과세로 처리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3번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입니다. 공장이라든지 광산, 어업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 돌봄 서비스 등 이런 사람들이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인데요. 얘는 만 6세 이하까지만 됩니다. 우리 회사는 10세까지 10살까지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8살이에요. 출산 보육비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과세가 됩니다. 받기는 받되 6세 이하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이상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7세부터는 과세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선원의 성선수당 월 20만원, 국외 근로소득급여 중 월 100만원, 외항선원이나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 자, 6번과 7번을 많은 수험생들이 혼돈을 합니다. 6번은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 7번은 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 플러스 그 사람들 중에서 뭐 외항선원이라든지 또는 건설 노동자인 경우는 월 300만원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 비과세, 500만원 초과분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라든지 육아휴직, 자, 이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은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고요. 이론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입니다. 첫 번째가 직원이죠. 종업원, 법인 임원 소유의 차량인데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차량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직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직원 출퇴근 편의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출장에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출장에 소요된 여비를 받게 되면 과세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오토바이도 가능하고요. 그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다면 각각 월 10만원에 20만원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내용들 아시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4월 급여 명세서 내역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 사항이고요. 4월분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네요. 자, 일단 급여 자료 입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죠. 여기에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몇 월? 4월분이죠. 04월.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입니다. 이민희였죠. 이민희. 자, 수당공제 요거부터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당공제 있죠. 이거부터 등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수당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돈은 입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제 제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대 당 회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 밥 안 주니까 요거는 비과세가 되겠네요.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네요. 그러면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죠. 비과세. 모든 수당은 월 정액 정기에 해당한다. 왜 정기 부정기 있죠? 예, 알겠습니다. 급여 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로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들 부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공제 내역, 공제 항목입니다. 물론 데이터는 무시하고 새로 다 입력해라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것부터 과세 비과세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급이네요. 기본급 과세 맞고요. 비과세 빼고는 다 과세입니다. 사용하니까 됐고, 상년은 사용하고 있지 않죠.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부로 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요 열을 눌러주시면 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부 있죠? 0번. 자, 0 눌러주시고, 다음 직책수당 있네요. 사용하니까 됐고요. 과세 맞습니다. 다음 월차수당 있네요. 당연히 과세죠. 식대 비과세 맞습니다. 예, 별 문제 없고요.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예, 바로 되어 있네요. 자, 정기로 한다 그랬죠. 모든 여기 보니까
자, 모든 수당은 월 정액 정기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기돼 있는데 이것들 정기로 바꾸어 주겠어요. 사용할 겁니다. 다음 야간 근로수당 없죠? 없으니까 부로 바꿀게요. 부로 된 것은 정기 부정기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 한번 볼까요? 국민건강 4대 보험이 있네요. 학자금 상환까지 있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4대 보험 요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없네요. 그러니까 요 학자금 상환 있죠? 요거는 부로 바꾸어 줘야 되겠네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비과세 입력하면 여부 있죠? 요거 체크하면 화면에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하고 확인. 자, 정확하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본급, 식대에 비과세 됐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직책수당, 월차수당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여기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당 공제에서 다들 정기로 되었는지 한번 해볼까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정기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게 되었네요. 자, 기본급부터 입력할게요. 기본급은 얼마? 4뿔뿔. 다음 직책수당이 300뿔, 월차수당이 600뿔, 식대가 100뿔, 자가운전 보조금 200뿔. 입력이 다 되었고요. 빠져나오기 전에 벗어나기 전에 아래쪽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비과세 금액을 잘 보시면 돼요. 30만원 실제로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식대 비과세 10만원 맞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합해서 비과세가 30만원 맞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국민연금이네요. 보고 입력하면 되겠죠. 218700 건강보험 163410 장기요양보험 있네요. 장기요양보험 16740 그리고 고용보험 39,200원 맞고요. 다음 소득세 336,440원 맞고요. 지방소득세 33,640원 맞네요. 자, 이렇게 하면 수당 등록과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빠져나오겠고요.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 있다 그랬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몇 월달입니까? 04월부터 04월까지고요. 역시 04월부터 04월까지 엔터 하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 있죠? 12만 얼마 있었죠? 여기 12만 6천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저장할까요? 당연히 저장해줘야 되겠죠?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름으로써 급여 자료 입력은 끝이 나는데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 비과세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번 연말정산입니다. 다음은 사원 최수정. 연말정산할 때는 남성, 여성은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여성은 아무튼 우리 원천징수죠. 연말정산 부분에서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등록 부양가족 명세서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부양가족을 입력하라 그러네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월세 주택임자 탭과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단 최수정의 총급여액은 5천만원이며 최수정의 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자,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수정의 부양가족 현황입니다. 아래의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네요. 최수정, 윤여선, 최안나 있고요. 자, 최수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한부모에 해당함. 이거 가르쳐주네요. 참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식이 있을 때는 배우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의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알았고요. 윤여선 언뜻 보더라도 59세네요. 59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네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죠?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요. 최안나네요. 2020년 기준이니까 5살 초등학교 취학생입니다. 자, 다들 입력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입력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볼게요. 인적 공제입니다.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포함입니다. 과 형제자매 본인만 됩니다.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죠.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단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 공제입니다. 반드시 기본 공제자이어야 됩니다.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은 100만원, 1명당 100만원 한도고 장애인 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으로 해줍니다. 한도는 200만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한도 10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지금 이 사람은 5천만원이니까 부녀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인데요. 한부모 공제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부모 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일단 조건도 안 맞고 안 됩니다. 자녀 세 공제인데요. 7세 이상 20세 이하입니다. 한 명은 15만원, 두 명은 30만원. 출산 입양 세 공제입니다.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한부모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낫습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기본공제 소득 제한은 안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 거주인지를 확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직계 비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람들 보니까 최수정 한부모 체크도 해줘야 되고요. 직계 존속입니다. 윤여선, 이분은 나이 제한에 걸렸는데 장애인이니까 나이 제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되고요. 추가로 장애인도 됩니다. 최안나 기본공제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어디에 입력하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우리 요 메뉴를 어디에서 해라 그랬네요. 부양가족 명세부터 해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 명세서 있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랬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최수정이죠. F2 누르면 나타납니다. 최수정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여기서 부양가족 탭이 있네요. 여기서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최수정, 여기에 보니까 본인 다 주민번호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부모 공제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서 1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직계 존속 윤여선이죠. 자, 여기에 연말 관계가 있네요. 자, F2 누르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직계 존속, 본인의 직계 존속이니까 1번. 자, 그리고 이름이 윤여선 입력하시고 내국인 1번. 자, 주민번호 나와 있네요. 1번. 요거는 살짝 내려서 볼게요. 6101222 그리고 2184321 예, 됐네. 틀렸네요. 6101222
84321 됐고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자, 약간 의문이 있는데요. 자, 어떨 때는 여기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요거, 60세 이상의 체크하고 장애인의 체크를 하고, 어떨 때는 여기에서 장애인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입니까? 자, 어떨 때냐면, 기본 공제 대상이 되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60세 이상 선택하고 장애인에 체크하면 되고요. 지금은 보시면 윤여선 어머님은 59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죠. 그래서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그럴 때는 5번 장애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72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에 체크하고 장애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가 나이 제한에 걸렸어요. 그런데 장애인입니다. 그럴 때는 5번 장애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윤여선 씨는 나이 제한에 걸렸는데 장애인이라서 나이 제한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5번 장애인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안나네요. FE 직계 비속이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입니다. 5번 4번 직계 비속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최안나 내국인 1번 그리고 주민번호 1번 그리고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150203 3954 210. 자, 다음 20세 이하죠. 20세 이하 체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다 되었고요. 다음 나이 자동으로 나오죠. 자, 이 부분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한부모에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본공제자 여기 윤여선 씨는 장애인으로 해주신다는 거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부양가족 등록할 때는 이 부분 꼭 신경 쓰셔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택 임차 전환이네요. 임대인 홍현우 이렇게 나와 있고 소재지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월 임차료는 70만 원이고요. 최수정이 1년치 임차료 540만원을 모두 납부함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840만원도 있고요. 7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월세세 공제는 월 70만원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력시 월세 세액이 70만원이 아니라 1년분 840만원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친절하게도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너무너무 또 고맙네요.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가 하면, 자,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야 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월세액 750만 원에 10%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금은 문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월세 주택 임차라고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월세액 공제 명세 있죠. 여기에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있네요. 임대인 홍현우죠. 홍현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740103 그리고 123456 그리고 유형 있네요. 아래쪽에 나와 있죠. 유형은 단독주택이네요. 그래서 F2 해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1번입니다. 확인. 그리고 계약 면적 60제곱미터 60. 주소 나와 있네요. 경기도 성남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그리고 5까지네요. 엔터. 게시일이네요. 나와 있죠. 2020-0101부터
2020-1231 연간 월세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치 얼마? 840이었죠. 8400불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칸을 맞추어서 입력하시고요. 참고로 이 포인트 부분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입력하는 게 맞죠.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무튼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3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입니다. 아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의 정빙이라 한다. 이거 말이죠.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쭉 한번 좀 이따가 보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있네요. 자, 먼저 이 내용 어렵입니다. 어렵이 카드와 중복 공개되고, 그리고 먼저 이 공개되는 것들은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 있죠. 어렵이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요. 제일 까칠한 공제가 보험료죠.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소득 제한만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어렵이 자, 카드와 중복 공개되고요. 질병 예방 치료 한의사 목적만 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질환자 포함합니다. 전액 공개가 되고요. 산후조리원도 200만원 한도로 공개가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정지는 안됩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70만원짜리 구입을 하면 50만원만 됩니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우리가 보험금을 받아서 지출한 보험료 있죠. 이것도 의료비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료비를 100만원 지출을 하였는데요. 보험금을 90만원 받았습니다. 왜 우리 실손보험이나 이런 보험 가입을 하죠. 보험금을 90만원 받아서 내가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차액인 10만원만 의료비 공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급 보험료로 받은 이런 의료비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교육비입니다. 대학은 교육비는 본인만 됩니다. 현장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 한도이고요. 미취학 아동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안됩니다.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됩니다.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원비와 학습지는 안되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개됩니다. 기부금은 본인의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 공개가 된다는 거. 신용카드 잘 놓치는 부분이죠.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했던지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은 안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원 교육비와 카드와 중복 공개됩니다. 단 교복은 초등학생은 안됩니다.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안되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개됩니다.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 카드와 공개됩니다. 물론 현금 영수증을 받았더라면 현금 영수증도 10% 공개됩니다. 보험료는 보장성만 되고 저축성은 공개 안됩니다. 월세세 공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본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 안경 구입비 포함이네요. 요 포함이니까 이거 2천만원 그대로 공개됩니다. 직불카드 140만원인데요. 전통시장분 40만원 포함. 그러면 직불카드 100만원, 전통시장 40만원 따로 입력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액 120만원, 중국어 학원비 결제금액. 자, 학원비 교육비로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현금 영수증은 공개가 됩니다. 자, 일단 신용카드 공개부터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는 스크롤바를 좀 내리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쭉 보시면 좀 더 왼쪽에 있겠네요. 41번 칸입니까? 42번 칸에 있네요. 자,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고요.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2000입니다. 20 뿔뿔. 자, 그리고 직불카드는 140에 쪼개서 입력하겠습니다. 직불카드는 1뿔뿔에 전통시장이 얼마? 4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현금 영수증 120만원. 현금 영수증 있죠? 12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칸 맞춰서 입력한 것밖에 없는데요. 다만 직불카드 14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여기, 40만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율이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죠. 아이고. 자, 이 부분은 추가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300만원 한도고요. 추가 공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오니 따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보험료 한번 볼까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입력해야 되겠죠. 본인 거. 장애인 거 200만원 입력해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보험료 빠져나오고요. 자, 보험료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자, 일단 본인 거 100만원, 장애인 거 2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1뿔뿔 그리고 2뿔뿔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의료비입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은 1년에 얼마까지? 50만원까지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중복 공제가 되었죠. 여기에 중복 공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의료비인데요. 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총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3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6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30만원이 됩니다. 이거 50만원 입력하셨어도 안 되고요. 60만원 입력하셨어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한 부담금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보험금을 7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100만원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받은 70만원 빼고 30만원만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가 6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30만원은 의료보험,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불을 받았잖아요. 내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30만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각각 따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땅땅. 자, 본인 거죠? 본인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이 금액이 얼마다? 30만원. 60만원 입력하시면 특히 안 되고요. 물론 안경이라고 50만원 입력하셔서도 안 됩니다. 사실 쥐레고 조금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하셨을 확률이 많네요. 빠져나오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교육비 한번 볼까요? 원격 대학 등록금 납입액, 본인은 대학원까지 됩니다. 입력해야 됩니다. 중국어 학원비는 안 되죠. 정규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비는 안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교육비에서 따당. 자, 본인 거죠. 전액입니다. 2뿔뿔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카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본인 거는 다 됐고요. 다음 윤여선, 어머님이었죠. 어머님이고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료비, 질병치료 의료비 120만원. 자, 일단 의료비부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에서 따당. 자, 여기 보시면 장애인입니다. 본인은 장애인이고 120만원. 1200불 엔터. 확인. 의료비 되었고요. 교육비, 노인대학 등록금. 자, 이거는 안 되죠. 자, 교육비는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지 자식이 부모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됩니다. 하지만 노인대학 등록금은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안나 자식이죠. 연말정산, 교육비,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납입액 50만원 당연히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입력해야 되네요. 건강진단비는 질병 치료가 아니라 질병 예방의 목적이죠. 예방의 목적이니까 입력해줘야 됩니다. 일단 교육비부터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따당. 자, 취약전 아동이죠. 첫 번째 칸입니다. 취약전 아동 노란색이니까 따당. 자, 금액은 얼마였나요? 한번 볼까요? 금액은 50만원 500불. 이거 500불 확인 하나 되었고요. 두 번째 의료비네요. 의료비 따당. 자, 의료비는 기타 그 밖의 공제 대상이죠.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금액은 얼마? 50만원 확인.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다 됐네요. 이름으로써 입력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안내입니다. 이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주소와 몇 회 이런 식으로. 단 전산세무이급은 93회부터 87회까지가 있으며 92회부터 87회차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양해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